보육원에 들어간 소녀는 저녁이 되면 몇몇 여자아이들이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옆에 있던 아이가 그녀의 옆구리를 툭 치며 속삭였다. 쳐다보지 마. 네가 끌려가지 않게 기도나 해. 안 그러면 다음 백만장자의 장난감은 내 차지가 될 테니까. 하지만 일주일 후 그녀는 원장실로 불려갔다. 오늘 널 데리러 올 거다. 짐 싸거라. 그녀를 데려간 백만장자는 자신에게 어떤 놀라움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수진은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어머니에게 자주 손찌검하는 가정에서 자랐다. 격분한 아버지를 볼 때마다 심장이 공포로 깼는 것 같았다. 친척이 없어 그들을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늘 아버지를 용서했다. 복도에서 마루가 조용히 삐걱거리는 소리에 수지는 잠에서 깼다. 그녀는 이 소리를 외울 정도로 잘 알았다. 아버지를 깨우지 않으려 어머니가 발끝으로 걷는 소리였다. 소녀는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했다. 오래된 룻으로 생긴 누런 얼룩이 용의 형상처럼 보였다. 그녀는 9살이 되었다. 9살.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 단어를 여러 번 되뇌며 더 나이가 든 기분을 느껴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똑같은 방,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삶이었다. 부엌에서 달콤한 무언가의 향기가 풍겨왔다. 수지는 침대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평소 값싼 국과 아버지의 담배 냄새만 나던 집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냄새였다. 그녀는 낡은 가운을 걸치고 맨발로 복도를 나섰다. 엄마!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우리 아기 벌써 일어났어? 부엌에서 어머니 김영희 씨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얼굴을 내밀었다. 이리 온 너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단다. 수지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얼어붙었다. 식탁 위에는 가게에서 산 것이 아닌 서툰 솜씨가 드러나는 울퉁불퉁한 가장자리지만 끝없는 사랑이 담긴 휘핑크림을 올린 홈메이드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9개의 초가 작은 병사들처럼 하얀 표면에 꽂혀 있었다. 널 위한 거야. 영희 씨가 미소 지었다. 그제야 수지는 대낮의 빛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왼쪽 눈 아래의 멍은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지만 중앙은 여전히 짙은 보라색이었다. 광대뼈의 상처는 얇은 딱지가 앉아있는 것으로 보아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 아랫입술 한쪽은 부어 있었다. 수지는 가슴속이 고통과 무력감으로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엄마,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며 속삭였다. 쉿, 쉿, 괜찮아. 영희 씨는 딸 앞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를 껴안았다. 오늘은 네 날이잖니. 슬픈 얘기는 하지 말자. 알았지? 수지는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팔로 힘껏 감쌌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그녀가 속삭인 후 몸을 떼고 케이크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케이크 만드는데 돈 쓴 거 아빠가 화내지 않을까요? 질문이 허공에 맴돌았다. 영희 씨는 굳어버렸다. 그녀의 미소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가 다시 딸을 바라보았다. 화 안 내실 거야. 그녀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며 거짓말임을 드러냈다. 수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엄마가 거짓말할 때 항상 알았다. 그것은 엄마가 입술을 꽉 다무는 방식, 정면으로 시선을 피하는 방식에 쓰여 있었다. 하지만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다. 촛불 켜자. 영희 씨가 성냥을 꺼내며 제안했다. 네. 수진이 동의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기쁨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영희 씨가 성냥을 긋자 작은 불꽃이 그녀의 상처 입은 얼굴을 비췄다. 하나씩 촛불이 켜지면서 부엌이 환해졌다. 9개의 작은 불꽃이 춤을 추며 벽에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소원 빌어. 영희 씨가 속삭였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아빠가 술을 끊었으면, 엄마가 더 이상 밤에 울지 않았으면, 문이 삐걱거릴 때마다 두려워할 필요 없는 다른 곳에서 살았으면 하는 수많은 소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소원을 골랐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모든 촛불을 한 번에 껐다. 잘했어. 영희 씨가 박수를 쳤다.
한 번에 다 껐으니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거야. 그들은 식탁으로 갔고 영희 씨는 낡은 주전자에서 찻잔에 차를 따랐다. 케이크를 자를 때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첫 조각은 딸의 접시에 놓았다. 크고 푸짐한 조각이었다. 먹어봐. 그녀가 수진에게 접시를 밀어주었다. 소녀는 숟가락을 들고 한 조각을 떴다. 크림은 달콤했고 시트는 부드럽고 폭신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였다.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맛있다. 수지는 만족감에 눈을 감았다. 영희 씨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지 오래되었다. 소녀는 천천히 한 조각 한 조각 맛을 음미하며 먹었고 영희 씨는 자신의 몫에는 손도 대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엄마, 왜 안 먹어요? 수진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난 나중에. 영희 씨가 손을 내저었다. 네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좋다. 하지만 이건 엄마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엄마가 저를 낳았으니까요. 그럼 엄마의 날이기도 한 거죠. 그 말에 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선반에서 무언가를 찾는 척하며 재빨리 돌아섰다. 우리 딸, 어쩜 이렇게 속이 깊을까? 그녀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나도 한 조각 먹을게. 그들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었다. 창밖에는 비를 예고하는 회색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다. 집 안은 조용했다. 아버지는 아침 일찍 출근했고 아무래도 늦게까지 일할 것 같았다. 그것은 그들에게 온전한 하루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두려움 없이, 고함 소리 없이 발끝으로 걸을 필요 없는 온전한 하루. 엄마, 오늘 공원에 가도 돼요? 소녀가 차를 다 마시며 물었다. 영희 씨는 굳어졌다. 그녀는 딸을 보았다가 자신의 찻잔으로 시선을 내렸다. 수지는 엄마가 얼굴의 멍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듯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멍을 더듬는 것을 보았다. 아가, 나는 영희 씨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제발요. 수진이 부탁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그 공원이요. 네? 제발요. 영희 씨는 이런 얼굴로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멍과 상처를 어떤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다는 것,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군거릴 것이며 대담한 사람들은 질문을 던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부끄러웠다. 참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자신도 딸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이 생각에 심장에 돌을 얹은 듯 무거워졌다. 그래, 그녀가 마침내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밖에 어두워지면 가자. 알았지, 알았어요. 수진이 기뻐하며 어머니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그들은 서로를 꼭 붙잡고 몇 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영희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이용 샴푸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시간을 멈추고 이 순간을 영원히 지속되도록 얼리고 싶었다. 엄마, 수진이 몸을 떼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빠한테서 도망치면 안 돼요? 영희 씨는 뜻밖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는 부드럽게 딸을 떼어내고 얼굴을 마주 보았다. 수지는 엄마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가, 우린 갈 곳이 없잖니. 너도 알잖아. 영희 씨는 힘겹게 한숨을 쉬고 소매로 흘러나온 눈물을 무심코 닦아냈다. 우리에겐 친척도 없고 집을 구할 돈도 없어. 우리가 어디로 가겠니? 보호소 같은 곳 있잖아요. 수진이 말을 시작했다. 안 돼. 영희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널 보호소에 보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듣고 있니? 우린 이겨낼 수 있어. 아빠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어. 술 끊겠다고 약속했어. 아빠는 항상 약속하잖아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너무나 어른스러운 비통함이 묻어 있어 영희 씨는 몸을 떨었다. 알아. 아가. 알아. 그녀는 다시 딸을 껴안았다. 하지만 우린 견뎌낼 거야. 우리 둘은 강하잖아. 그렇지?
수지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엄마를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그들은 집에서 보냈다. 영희 씨는 낡은 동화책을 꺼내 딸에게 읽어주며 다른 등장인물들을 위해 목소리를 바꿨다. 엄마가 사악한 늑대나 변덕스러운 공주를 흉내낼 때 수지는 웃었다. 그들은 도시 이름 대기, 끝말잇기, 종이 조각에 오목을 두며 놀았다. 영희 씨는 수진이 자신의 낡은 립스틱을 바르는 것을 허락했고 그들은 소녀의 번진 입술을 보며 함께 웃었다. 시간은 느리면서도 동시에 빠르게 흘러갔다. 문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들은 귀를 기울이며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웃이거나 우편 배달부이거나 다른 누군가였을 뿐 그 사람은 아니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지고 하늘이 짙은 푸른색으로 물들었을 때 그들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저녁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다. 수지는 엄마의 손을 잡았고 그들은 천천히 공원 쪽으로 걸어갔다. 가로등이 이미 켜져 아스팔트에 노란 빛의 원을 던지고 있었다. 어스름 속에서 영희 씨의 얼굴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들은 가게들을 지나고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는 지친 사람들이 앉아있는 정류장을 지났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공원은 나뭇잎 스치는 소리와 저녁 도시의 소음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몇몇 사람들이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10대 커플 한 쌍이 벤치에 앉아 키스를 하고 있었다. 수지는 엄마를 그네 쪽으로 끌었다. 밀어줄래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지. 영희 씨가 미소 지었다. 수지는 그네에 앉았다. 쇠사슬을 꽉 잡고 영희 씨는 뒤에 서서 딸을 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더 세게. 수지는 눈을 감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는 것, 위로 솟구칠 때 배가 철렁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날아오르고 싶었다. 여기서 멀리 두려움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날아가고 싶었다. 더 높이요, 엄마. 그녀가 웃으며 외쳤다. 영희 씨는 팔이 지칠 때까지 그녀를 밀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길을 따라 걸으며 학교 이야기, 책 이야기, 수진이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영희 씨가 말했다. 넌 착하고 인내심이 강하니까. 그들은 공원에서 몇 시간을 보냈고 그것은 수진에게 지난 몇 달 동안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런 산책은 드물고 거의 불가능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아이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었다. 집으로 돌아올 때도 수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이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행복한 날이 될 줄은 몰랐다. 앞으로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을 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이 계단을 오를수록 영희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점점 희미해졌다. 수지는 엄마의 손이 자신의 손 안에서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집에 가까워졌고 두려움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계단 전체를 차가운 숨결로 채우며 돌아왔다. 영희 씨는 열쇠를 꺼냈다. 자물쇠에 열쇠를 꽂을 때 그녀의 손이 떨렸다. 수지는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둘 다 알고 있었다. 낮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 밤이 시작된다는 것을. 문이 조용히 삐걱거리며 열리자 수진과 영희 씨는 문턱에서 멈춰섰다. 집은 무거운 침묵으로 그들을 맞이했지만 그 침묵은 기만적이었다. 그것은 숨을 쉬고 살아있었으며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다. 수지는 그것을 피부로, 온몸의 세포로 느꼈다. 공기는 알코올 냄새와 또 다른 무언가, 수년 동안 벽에 스며든 두려움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 중얼거림, 리놀륨 바닥을 끄는 발소리. 술에 취하고 화가 난 아버지의 목소리가 칼처럼 침묵을 갈랐다. 어디서 싸돌아다니다 온 거야?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영희 씨는 경련하듯 침을 삼켰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그녀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재빨리 딸에게 몸을 숙이고 속삭였다. 아가, 내 방으로 가. 빨리! 엄마! 수진이 말을 시작했지만 영희 씨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제발, 아가 가서 문 잠그고 내가 부를 때까지 나오지 마. 알았지? 수지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저항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고 지금 일어날 일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늘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다. 소녀는 몇 걸음마다 뒤를 돌아보며 천천히 자기 방으로 걸어갔다. 영희 씨는 그녀를 눈으로 배웅한 후 어깨를 펴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 마치 포식자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걷는 법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수지는 자기 방에 들어갔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그녀는 좁은 틈을 남겨두고 문설주에 귀를 기댔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온 집안에 들릴까봐 두려웠다. 부엌에서는 박민준 씨가 열린 냉장고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거대한 몸집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빈 병들이 식탁과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그는 냉장고를 뒤지며 냄비와 용기들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고 있었다. 영희 씨가 들어서자 그는 뚱 돌아섰다. 아, 이제 왔군. 그의 말은 불분명했다. 단어들이 서로 엉겨 붙었다. 어디 있었어? 수진이랑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영희 씨가 문턱에 멈춰서서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안전거리를 유지했다. 민준 씨는 아내를 뜯어보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아직 케이크가 놓여있는, 아니 케이크의 남은 부분이 놓여있는 식탁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슨 돈으로 케이크를 구웠어? 그가 아내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으르렁거렸다. 영희 씨는 뒤로 물러섰다. 여보, 전 그냥. 내가 묻잖아. 무슨 돈으로? 그가 목소리를 높이자 영희 씨는 움찔했다.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넌 쓸데없는데 돈이나 낭비하고 오늘 당신 딸 생일이에요. 영희 씨는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배신하듯 떨렸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가. 내가 허락 안 했잖아. 민준 씨가 울부짖었고 그의 얼굴은 피가 쏠렸다. 그는 식탁에서 빈 병을 집어 벽에 던졌다. 유리가 어글루시틸름스버넘 수천 조각으로 박살났다. 영희 씨는 본능적으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여보, 제발 진정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고 영희 씨는 문설주에 등이 닿았다. 복도에서 수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모든 말,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공포와 무력한 분노로 떨렸다. 우리 딸 기쁘게 해주려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갑자기 영희 씨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기운이 서렸다. 민준 씨는 자기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멈춰섰다. 그녀는 한 번도 그에게 반항하거나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지만 지금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피로, 절망, 수년간의 굴욕이 이 말들로 터져 나왔다. 뭐라고? 그가 천천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서려 있었다. 이제 충분하다고 했어요. 영희 씨는 허리를 펴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이는 인생에서 작은 기쁨이라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아이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당신을 두려워하고 저도 당신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건 옳지 않아요. 이건 멈춰야 해요. 말들이 새장 속의 새처럼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수년 동안 그녀는 침묵하고 참고 용서했다. 하지만 오늘 딸의 생일에 공원에서의 그 행복한 저녁 후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민준 씨는 이성을 잃은 것 같았다. 그의 취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영희 씨가 피할 틈도 없이 맹렬한 속도로 달려들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목을 움켜쥐었고 손가락이 쇠집게처럼 목구멍을 조였다. 그는 그녀를 벽에 너무 세게 밀어붙여 여자의 뒤통수가 벽에 부딪혔다. 닥쳐!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의 얼굴은 그녀의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다. 내가 너한테 반항하는 거 싫어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목을 파고들며 숨을 막았다. 영희 씨는 숨을 쉬려는 시도로 입을 벌리며 고통에 신음했다. 그녀의 손은 그의 손목을 붙잡고 떼어내려 애썼지만 힘이 부족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청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여보, 제발. 그녀는 조여진 목구멍으로 겨우 말을 쥐어짰다. 이러지 마세요, 딸이. 하지만 그는 듣지 않거나 듣고 싶지 않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 안에는 광적인 분노가 넘실거렸다. 그는 더 세게 눌렀고 영희 씨는 힘이 빠지고 눈앞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다. 복도에서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기 방문을 활짝 열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가장 먼저 본 것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벽에 밀쳐진 엄마와 엄마의 목을 조르고 있는 아빠였다. 놔줘! 소녀가 소리쳤다. 민준 씨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수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헤맸다. 의자, 식탁 옆에 있었다. 소녀는 양손으로 그것을 잡았다. 무거웠지만 아드레날린이 힘을 주었다. 우리 엄마 놔줘.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있는 힘껏 아버지의 등을 내리쳤다. 나무 의자 다리가 그의 어깨뼈 사이에 박혔다. 민준 씨는 고통과 놀라움에 울부짖었다. 그의 손이 풀렸고 영희 씨는 바닥에 쓰러져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목을 부여잡고 기침하며 숨을 헐떡였다. 민준 씨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손에 의자를 든 채 앞에 서 있는 딸을 보았고 그의 눈 속 무언가가 정말로 무섭게 변했다. 그가 으르렁거렸다. 내가 감히?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고 수지는 의자를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빠, 저는 그냥...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다. 그의 손이 휙 올라와 소녀의 얼굴을 너무 세게 때려 그녀는 옆으로 날아갔다. 그녀는 문설주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졌다. 머릿속에서 고통이 폭발했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입안에 피맛이 가득 찼다. 애는 건드리지 마. 아직 바닥에 누워있는 영희 씨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민준 씨는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그의 얼굴은 경멸의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아직도 저걸 감싸?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배를 발로 찼다. 영희 씨는 신음하며 몸을 웅크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연이은 구타, 손으로, 발로. 그는 그녀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고 피를 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녀를 때렸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모든 걸 다 하는데. 그가 구타 사이에 소리쳤다. 죽어라 일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배은망덕한 것들. 수지는 움직일 수 없는 채로 누워 있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눈앞에 검은 점들이 떠다녔다. 하지만 그녀는 보았다. 아빠가 엄마를 죽이는 것을 보았다. 모든 구타, 모든 신음소리를 들었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영희 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바닥에 누워 있었다. 코와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민준 씨는 그녀 위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과 티셔츠도 피로 물들어 있었다. 수지는 힘겹게 일어섰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무언가 해야만 했다. 엄마를 구해야만 했다. 공포와 절망에 빠진 소녀는 아파트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는 복도를 달리며 비틀거리고 벽을 붙잡았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는 계속 달렸다. 도와주세요. 그녀가 외쳤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아파트 문들은 닫혀 있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모두가 들었지만 아무도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지는 계단까지 달려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난간을 붙잡았다.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으로 갈라졌다. 제발요. 2층에서 아파트 문 하나가 살짝 열렸다. 나이 든 여자가 복도를 내다보았다. 무슨 일이니 아가? 그녀가 물었다. 수지는 그녀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빠가 엄마를 죽이고 있어요. 그녀는 눈물과 다른 박질로 숨이 막혀 흐느꼈다.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상에, 잠깐만 기다려. 그녀는 아파트로 사라졌다가
잠시 후 전화기를 들고 돌아왔다. 몇 호니? 401호요. 4층이요. 수지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었다. 여자는 번호를 눌렀고 수지는 그녀가 교환원에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주소로 경찰과 구급차를 급히 보내주세요.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어요. 네. 아이가 도움을 청하러 달려왔어요. 제발 빨리요. 그 사이 맞은편 아파트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물었다. 위층에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있어요. 나이든 여자가 재빨리 설명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으로 향했다. 네 집이 어디인지 알려줘. 그가 수진에게 말했다. 소녀는 앞장서서 달렸다. 그들은 4층으로 올라갔다. 아파트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남자가 먼저 들어갔다. 이봐요, 당장 멈춰요.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부엌은 조용했다. 민준 씨는 찬장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의 옆에는 피 웅덩이 속에 영희 씨가 누워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세상에, 남자가 속삭이며 여자에게 달려갔다. 그는 맥박을 확인하고 그녀의 얼굴에 몸을 숙여 숨소리를 들으려 애썼다. 숨 쉬나요? 달려온 나이든 이웃이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아요. 수지는 부엌 문에 서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엄마를, 피를, 움직이지 않는 몸을 보았다. 이것은 사실일 리 없었다. 이것은 악몽이었다. 지금 깨어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 일어나요. 하지만 엄마는 일어나지 않았다. 10분 후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은 영희 씨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시작했다. 그들은 빠르고 능숙하게 움직였지만 수지는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눈에서 절망을 보았다. 경찰관들이 민준 씨를 연행해 갔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좀비처럼 걸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딸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선임 구급대원이 몸을 펴고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사망 시각 23시 42분.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 말들은 수진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사망 시각, 죽음, 엄마가 죽었다. 안 돼. 소녀가 속삭였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고 주위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누군가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공허함 뿐이었다. 거대하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공허함. 30분 후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들이 도착했다. 지친 얼굴의 40대 여성과 안경을 쓴 젊은 남성이었다. 그들은 경찰관들, 이웃들과 이야기하고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수지는 담요에 쌓인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 곳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수진아, 키 큰 여자가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최은주 사회복지사란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유감이야.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수진아, 친척 있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없어요. 소녀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최은주 씨는 한숨을 쉬고 동료와 시선을 교환했다. 알았어. 무서워하지 마, 아가. 지금 내 물건을 챙겨서 보육원으로 데려갈 거야. 거기선 괜찮을 거야. 그녀는 격려하듯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미소는 부자연스러웠다. 싫어요. 수진이 마침내 그녀를 쳐다보았다.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이해해, 얘야. 하지만 이젠 그럴 수 없어. 우리가 널 돌봐야 해. 최은주 씨는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들은 낡은 배낭에 수진의 물건들을 챙겼다. 옷 몇 벌, 책 몇 권, 액자에 담긴 엄마 사진. 소녀는 돕지도 방해하지도 않고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아파트를 나설 때 수지는 뒤를 돌아보았다. 부엌 바닥에는 아직도 피가 있었다. 많은 피가. 그녀는 이것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알았다. 절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차가 그녀를 밤속으로 데려갔다.
수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을 보았다. 다 괜찮아질 거야. 최은주 씨가 반복해서 말했다. 보면 알겠지만 보육원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고 내 나이 또래 아이들도 있어. 넌 혼자가 아닐 거야. 하지만 수지는 이미 혼자였다. 완전히, 절대적으로 혼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결코 괜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보육원은 수진을 락스와 삶은 양배추 냄새로 맞이했다. 건물은 낡았고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으며 마룻바닥은 삐걱거렸다. 최은주 씨는 천장 아래 희미한 전등이 켜진 긴 복도를 따라 소녀를 이끌었다. 그들의 발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이제 원장님을 만나면 그분이 모든 걸 설명해 주실 거야. 최은주 씨가 말했지만 수지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꿈속을 걷는 것처럼 작은 배낭을 손에 꽉 쥔 채 걸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두려움도, 호기심도, 희망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공허함 뿐이었다. 원장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최은주 씨가 노크하고 수진을 이끌고 들어갔다. 육중한 책상 뒤에는 염색한 붉은 머리와 차가운 회색 눈을 가진 50대 가량의 통통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박선영 원장님, 이 아이는 박수진입니다. 9살. 어머니는 사망했고 아버지는 수사 중입니다. 친척은 없습니다. 최은주 씨가 서류 폴더를 내밀었다. 원장은 폴더를 받아 서류를 훑어보고 안경 너머로 소녀를 쳐다보았다.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무관심했다. 고아가 또 하나 늘었군. 좋아요. 이지현 선생님이 맡아줄 겁니다. 그녀는 전화기의 버튼을 눌렀고 잠시 후 보육교사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친절하고 둥근 얼굴에 밝은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30대 여성이었다. 이지현 선생님, 새로 온 박수진이에요. 8호실에 배치해주세요. 거기 빈 침대가 하나 있을 겁니다. 원장이 더 이상 소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시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지연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수진에게 돌아섰다. 가자, 아가. 네가 살 곳을 보여줄게. 최은주 씨는 수진 앞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를 껴안았다. 착하게 지내. 알았지?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도 돼. 그녀가 명함을 내밀었지만 수진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지현 선생님이 소녀의 손을 잡고 복도를 따라 이끌었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 아이들의 목소리, 웃음소리, 때로는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여러 개의 문을 지났다. 여기가 네가 살 곳이야. 이지연 선생님이 방문을 열었다. 방은 작았고 철제 침대 4개, 옷장 2개, 창문 1개가 있었다. 침대에는 낡은 담요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옅은 노란색으로 칠해진 텅 빈 벽. 저기 저 침대가 내 거야. 이지현 선생님이 창가 쪽 침대를 가리켰다. 그녀는 수진에게 미소 짓고 문을 닫고 나갔다. 소녀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침대로 다가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옆에 앉아 벽을 응시했다. 눈앞에 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다. 부엌, 바닥에 피, 움직이지 않는 엄마. 수지는 그 이미지들을 쫓아내려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엄마! 그녀가 허공에 속삭였다. 어디 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없을 것이다. 잠시 후 문이 활짝 열리며 3명의 소녀가 방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수진과 비슷한 나이였다. 그들은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웃었지만 새로 온 아이를 보자 조용해졌다. 오, 새 이웃이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검은 머리와 뾰족한 턱을 가진 키 큰 소녀였다. 그녀는 민서였다. 다른 두 소녀, 작은 금발머리의 지우와 나은 머리를 한 통통한 서연이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수진을 쳐다보며 옆에 모여들었다. 안녕, 난 지우야. 금발 소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얘는 서연이. 그녀는 따은 머리 소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얘는 민서. 수지는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얘, 너 말 못해? 민서가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다. 수지는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민서야, 그냥 부끄러워서 그럴지도 몰라.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다.
됐어. 무슨 부끄러움이야. 민서가 콧방귀를 뀌었다. 새로 온 애들은 다 처음엔 조용하다가 나중엔 말 많아져. 두고 봐. 그들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고 서로 수다를 떨었다. 수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어스름 사이로 첫 별들이 반짝였다. 1시간이 지났다. 문이 다시 열리고 국 한 그릇과 빵 한 조각을 든 이지연 선생님이 들어왔다. 수진아, 저녁 못 먹었지? 내가 밥 가져왔어. 그녀는 침대 옆 작은 탁자에 그릇을 놓았다. 소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가, 지금 네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 하지만 먹어야 해. 강해져야 해. 이지연 선생님이 침대 가장자리에 옆에 앉았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강해지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 속삭였다. 그것은 그녀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알아, 얘야. 하지만 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도 삶은 계속돼. 이지연 선생님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지는 그 손길을 피했다. 그녀는 위로를 원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결코 괜찮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조금이라도 먹어. 알았지? 선생님이 부탁하고 나갔다. 수지는 그릇을 쳐다보았다. 국은 묽었고 감자와 당근 조각이 떠다녔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고 배고픔보다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몇 모금 마셨다. 그러고 나서 그릇을 옆으로 밀어두고 다시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났다. 그리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수지는 침묵했다. 그녀는 수업에 가고 책상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그녀와 대화하려 애썼지만 나중에는 포기했다. 결국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문제도 충분했다. 다른 아이들은 그녀를 피했다. 호기심으로 또는 경계심으로. 이 새로 온 아이는 이상했다. 울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친구를 사귀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하며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민서는 수진을 점점 더 짜증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기 방에서 대장 노릇하는 데 익숙했고 창가 침대의 이 조용한 존재는 그녀를 화나게 하기 시작했다. 네가 뭐 특별한 애라도 되는 줄 알아? 어느 날 저녁, 둘만 방에 남았을 때 그녀가 물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턱에 앉아 무릎을 감싸고 다른 아이들이 술래잡기 하는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민서가 목소리를 높였다. 침묵. 너 벙어리야? 민서가 팔짱을 끼고 더 가까이 다가왔다. 수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보육원에서 7번째 날, 수지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모든 세부 사항, 모든 소리가 생생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있어도 그것을 보았다. 엄마의 목을 조르는 아버지, 바닥의 피, 움직이지 않는 몸. 그녀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 이미지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괴롭혔고 평온을 주지 않았다. 그날 저녁, 소녀들이 산책에서 돌아왔을 때 민서는 특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어떤 잘못으로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었고 화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다. 어이, 벙어리! 그녀가 평소처럼 창턱에 앉아있는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너 정말 말 못해? 민서가 더 가까이 다가오며 계속했다. 아니면 네 엄마가 널 버린 후에 말을 안 하게 된 거야? 그 말은 수진에게 뺨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주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 모든 눈물,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 말에 수지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창턱에서 뛰어내려 민서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소녀의 검은 머리카락을 움켜쥐었고 있는 힘껏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는 날 버리지 않았어. 수진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돌아가셨어. 들려?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난 벙어리가 아니야. 민서는 고통과 놀라움에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머리카락에서 떼어내려 했지만 수진은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었다. 놔! 아파!
민서가 비명을 질렀다. 날 버리지 않았어. 수지는 민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계속 소리쳤다. 살해당했어. 살해당했다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지우와 서연이가 그들을 말리려고 달려들었지만 수지는 미친 것 같았다. 그날 밤의 모든 고통, 모든 공포가 비명과 함께 터져 나왔다. 소란을 듣고 이지현 선생님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수진의 어깨를 붙잡고 민서에게서 떼어냈다. 민서는 머리를 붙잡고 흐느끼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빠져 있었다. 수진아, 너 뭐 하는 거야? 이지현 선생님이 소녀를 자신에게로 돌렸다. 수지는 울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 나오지 않았던 눈물이 이제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통곡했다. 다 쟤 때문이에요. 수진이 눈물 사이로 민서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제가 엄마가 날 버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돌아가셨다고요. 살해당했는데 제가 구하지 못했어요. 이지연 선생님이 소녀를 껴안고 자신에게 바싹 끌어당겼다. 수지는 선생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계속 울었다. 쉬, 괜찮아, 아가. 선생님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선생님은 민서에게 시선을 돌렸다. 민서야, 뭐라고 말했니? 이지연 선생님이 엄하게 물었다. 민서는 여전히 머리를 붙잡고 고개를 숙였다. 저는 몰랐어요. 그냥 장난친 건데.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건 장난이 아니야. 선생님이 잘라 말했다.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다시는 그러지 마. 알았니? 민서는 고개를 들지 않고 끄덕였다. 이지현 선생님은 수진을 방에서 데리고 나갔다. 그들은 당직 간호사가 있는 의무실로 내려갔다. 간호사는 소녀에게 진정제를 주고 침대에 눕혔다. 여기서 좀 누워 있어. 이지연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쉬어. 수지는 천장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이제는 흐느낌 없이 조용히 흘렀다. 그녀는 텅 빈 기분이었다. 정말 돌아가셨어요? 긴 침묵 끝에 그녀가 속삭였다. 누구? 아가, 엄마요. 정말 돌아가셨어요? 꿈이 아니고요. 이지연 선생님이 옆에 앉아 소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얘야. 돌아가셨어. 정말 미안해. 수지는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는 확실히 알았다. 이것은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날 이후로 수진을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조용하던 신입이 민서에게 달려들었다는 이야기는 보육원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아이들은 경계심과 동시에 존경심을 가지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민서조차 더 이상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수지는 우정도 관심도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누구와도 친구가 되지 않았고 누구와도 놀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떠들 때 그녀는 조용한 구석을 찾아 그곳에 앉아 있었다. 산책할 때도 그녀는 모두에게서 떨어져 있었다. 자유시간에는 대부분 자기 방 창턱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그녀는 새들을, 구름을, 거리를 지나는 드문 행인들을 관찰했다. 때때로 그녀는 충분히 오래 쳐다보면 엄마를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가 저 길을 따라 걸어와서 고개를 들고 미소 짓고 손을 흔들어 줄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고 수지는 계속 창가에 앉아 두려움도 공포도 없는 오직 침묵만이 존재하는 자신의 내면 세계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수진이 보육원에 온 지 2주가 지났다. 그녀는 여전히 다른 아이들과의 교류를 피하며 외톨이로 지냈다. 그날 저녁, 이미 어두워지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수지는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 복도를 따라 박선영 원장이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와 함께 지나갔다. 그들은 옆방 앞에 멈춰 서서 원장이 문을 두드렸다. 수지는 경계했다. 보통 이 시간에는 아무도 복도를 다니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기 방문으로 다가가 틈새로 엿보았다. 아리나, 나은아, 짐 싸라, 너희들 데리러 왔다. 원장의 목소리는 억지로 쾌활하게 들렸다.
방에서 수진보다 나이가 많은 12, 13세가량의 두 소녀가 나왔다. 그들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시선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인 나은이는 무언가와 작별이라도 하듯 뒤를 돌아보았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소녀들을 평가하는 눈으로 훑어보고 원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계단으로 향했고 수지는 들키지 않으려고 재빨리 문을 닫았다. 거기서 뭘 엿보고 있어?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돌아섰다. 침대에는 따은 머리를 한 그 소녀, 그녀의 룸메이트 중 한 명인 서연이가 앉아 있었다. 저기, 여자애들을 어디론가 데려갔어.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서연이는 문으로 다가가 복도를 내다보았지만 거기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아, 그녀는 자기 침대로 돌아가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 가끔 있는 일이야. 어디로 데려간 거야? 수진이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서연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때 지우와 민서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대화를 듣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또 누가 끌려갔어? 지우가 자기 침대에 앉으며 물었다. 아린이랑 나은이. 서연이가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민서는 수진에게 다가가 갑자기 옆구리를 툭 쳤다. 세게는 아니지만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쳐다보지 마. 그녀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가 끌려가지 않게 기도나 해. 안 그러면 다음 백만장자의 장난감은 내 차지가 될 테니까. 뭐? 수진이 이해하지 못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민서야, 겁주지 마. 지우가 끼어들었다. 겁주는 게 아니야. 경고하는 거지. 민서는 자기 침대로 올라갔다. 여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무슨 말이야? 수진이 끈질기게 물었다. 민서는 그녀를 그리고 다른 소녀들을 쳐다보았다. 서연이는 여전히 돌아 누워 있었다. 지우는 초조하게 이불 끝을 만지작거렸다. 여기서 어떤 애들은 부자들이 데려가. 입양하려고가 아니라. 민서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다른 목적으로. 무슨 목적? 수진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거기 가본 것도 아닌데. 민서가 쏘아붙였다. 하지만 끌려간 애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래도 입양된 걸 수도 있잖아. 수진이 추측했다. 입양? 민서가 비웃었다. 한밤중에 서류도 없이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그래, 물론이겠지. 그만해. 민서야,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잖아. 지난달에 끌려간 애들이 아직도 안 돌아왔고 아무도 걔네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건 알아. 민서는 누워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다. 수지는 방 한가운데 서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민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말 속 무언가는 진실처럼 들렸다. 그날 밤 수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눈을 뜬 채 누워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머릿속에는 민서의 말, 백만장자의 장난감이라는 말이 맴돌았다. 그게 무슨 뜻일까? 다음 날 수지는 보육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2배로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는 아린이와 나은이가 정말로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침 식사 때도 수업 때도 산책 때도 그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사라진 것처럼. 아린이랑 나은이는 어디 갔어요? 그녀가 지나가는 이지현 선생님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순간 망설이다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입양됐어, 아가. 운이 좋았지. 가족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빨리요? 수진이 놀랐다. 그럴 때도 있지. 이지연 선생님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은 듯 서둘러 자리를 떴다. 수지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선생님의 눈에서 서둘러 떠나는 모습에서 그것을 보았다. 여기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조심성보다 호기심이 앞섰다. 수지는 만약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여자아이들을 정확히 어디로 데려가는지 뒤쫓아가기로 결심했다. 기회는 3일 후에 찾아왔다. 저녁, 모두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수지는 다시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으로 다가가 엿보았다. 원장 박선영과 지난번과는 다른 남자가 복도 반대편 방 앞에 서 있었다. 가은아, 나와. 널 데리러 왔다. 원장이 차갑게 말했다.
방에서 긴 금발머리를 한 10살가량의 마른 소녀가 나왔다. 그녀는 낡은 원피스와 다른 구두를 신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배낭을 들고 있었다. 싫어요. 소녀가 속삭였고 수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들었다. 내 의견은 아무도 안 물어봤어. 원장이 잘라 말했다. 가자. 남자가 소녀의 손을 잡았고 그들은 계단으로 향했다. 수지는 재빨리 자기 방에서 나와 그림자에 숨어 몰래 그들을 뒤따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 모퉁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엿보았다. 원장, 남자 그리고 소녀가 1층 홀에 서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수지는 말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그저 희미한 목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몇 계단 더 내려갔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면 더 가까이 가야 했다. 돈은 내일 평소처럼 받으실 겁니다. 남자가 말했다. 모든 게 깔끔하게 처리되도록 하세요. 문제 생기는 건 싫으니까요. 원장이 대답했다. 우리가 언제 문제가 있었나요? 처음 하는 일도 아닌데. 수진이 한 걸음 더 내려가자 발밑에 마루가 배신하듯 삐걱거렸다. 그 소리는 텅 빈 홀에 메아리쳤다. 원장이 똥 돌아섰다. 계단에 있는 수진을 보자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 이 어린 것이 어딜 가려고? 그녀가 이를 악물고 계단으로 맹렬히 다가오며 말했다. 수지는 뱀 앞에 토끼처럼 얼어붙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저는 그녀가 겨우 내뱉었다. 원장은 몇 계단 올라와 수진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아이의 손목을 너무 세게 파고들어 소녀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원장이 수진의 얼굴에 몸을 숙이며 속삭였다. 화장실 가려고 했어요. 수진이 더듬거렸다. 화장실은 2층에 있잖아. 여긴 왜 내려왔어? 길을 잃었어요. 원장은 소녀를 뜯어보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의 시선은 차갑고 평가적이었다. 방으로 뛰어 올라가. 그녀가 수진을 계단 쪽으로 밀며 소리쳤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 마. 알았어? 네. 수진이 속삭이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녀는 자기 방까지 달려가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온 건물에 들릴 것만 같았다. 손이 떨렸다. 어디 있었어? 이미 침대에 누워있던 지우가 물었다. 아무데도. 수진이 재빨리 대답하고 자기 침대로 올라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당겼다. 그녀는 잠들지 못한 채 몇 시간을 그렇게 누워 있었다. 눈앞에는 겁에 질린 가은이, 원장의 차가운 얼굴, 그 남자가 아른거렸다. 그리고 그녀가 들었던 말들, 돈, 깔끔하게, 처음 하는 일도 아닌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무거운 머리로 잠에서 깼다. 그녀는 모두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지만 식욕이 없었다. 그녀는 맛을 느끼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죽을 씹었다. 가은이 없어. 옆에 앉아있던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수지는 눈을 들었다. 정말로 가은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아직 자고 있는 거 아닐까? 서연이가 추측했다. 식당에는 모두 있어야 해.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걔도 끌려간 거네. 여자애들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수진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나이 많은 소녀에게 속삭이며 물었다. 그 소녀가 돌아보고 수진을 쳐다보며 비웃었다. 부자 아저씨들한테 팔려가는 거야. 그녀가 씩 웃으며 말했다. 하녀가 되는 거지. 바닥 닦고 밥하고 빨래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여버린대.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수지는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든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며 끔찍한 이미지로 변했다. 팔려간다. 하녀. 죽인다. 그녀의 몸이 얼음장 같은 공포에 휩싸였다. 눈앞에 다시 그날 밤이 떠올랐다. 피 속에 누워있는 엄마, 그 위에 서 있는 아빠. 죽음! 너 왜 창백해졌어? 소녀가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농담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수지는 이미 그녀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식당을 나갔다. 혼자 있을 필요가 있었다.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 창턱에 앉았다. 창밖에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회색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수지는 그것들을 보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 여자아이들이 정말로 팔려간다면, 만약 그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만약 다음 차례가 자신이라면, 일주일이 불안한 기다림 속에서 지나갔다. 수지는 매일 저녁 복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모든 발걸음에 움찔했지만 그녀를 데리러 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날, 점심 식사 후에 이지현 선생님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수진아, 원장님이 널 보고 싶어 하셔. 가자. 선생님이 말했다. 소녀의 심장이 더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들은 복도를 지나 원장실로 갔다. 이지현 선생님이 노크하고 문을 열었다. 들어와. 책상에 앉아있던 박선영 원장이 차갑게 말했다. 수진이 들어갔다. 원장은 그녀를 오랫동안 탐색하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오늘 널 데리러 올 거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짐 싸거라. 그 말은 수진에게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그녀는 발밑의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어디요? 그녀가 속삭였다. 입양되는 거야. 축하한다. 원장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누구요? 이재욱 회장님. 아주 부유하신 분이야. 넌 운이 좋은 거야. 원장은 대화가 끝났음을 알리듯 서류로 다시 돌아갔다. 수지는 솜 같은 다리로 사무실을 나섰다. 이지연 선생님이 옆에서 걸으며 무언가 말했지만 수지는 듣지 못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를 데리러 온다. 오늘 부유한 사람, 백만장자. 그 소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부자 아저씨들한테 팔려간다. 수지는 여자아이들이 끌려가는 것을 처음 본 그날 저녁부터 이 순간을 두려워했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손에 거의 감각이 없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옷을 배낭에 쑤셔 넣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할지 생각하려 애썼다. 준비됐니? 이지현 선생님이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이재욱 회장님이 이미 도착하셨어.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배낭을 어깨에 메고 선생님을 따라 나섰다. 아래층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백만장자 이재욱은 자신에게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재욱은 40대 남성으로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관자놀이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친절한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청바지와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수진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보육원에 왔던 다른 남자들처럼 값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을 예상했다. 안녕, 수진아. 그는 그녀 앞에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나는 이재욱이라고 해. 원한다면 그냥 재욱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 수지는 배낭끈을 꽉 쥔 채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재욱은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서서 이지현 선생님에게 돌아섰다. 아이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잘 지내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길 바랍니다. 이지연 선생님은 수진에게 몸을 숙여 그녀를 껴안았다. 착하게 지내, 아가.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화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 수진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떠나자 소녀는 낯선 남자와 단둘이 남았다. 자, 갈까? 재욱이 미소 지으며 의자에 있던 재킷을 집어들었다. 주차장에 차가 있어. 그들은 보육원을 나섰다. 수지는 몇 주 동안 그녀의 집이 되었던 회색 건물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후회도 슬픔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미지에 대한 두려움뿐이었다. 재욱의 차는 검은색에 크고 분명히 비싼 차였다. 수지는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배낭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재욱은 운전석에 앉아 조용한 기악곡을 틀었다. 긴장하지 마. 그가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보며 말했다. 네가 무서워하는 거 알아. 그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약속할게. 다 괜찮을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집들, 나무들, 사람들을 보았다. 길은 약 30분 정도 걸렸다. 그들은 도시를 벗어났고 집들은 점점 더 커지고 부지는 넓어졌다.
마침내 차가 자동으로 열리는 높은 대문으로 향했다. 다 왔어. 재욱이 부지 안으로 차를 몰며 말했다. 그들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의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 앞에는 커다란 창문과 입구에 기둥이 있는 밝은색 돌로 지어진 거대한 2층 저택이 솟아 있었다. 주위에는 잘 다듬어진 관목과 분수가 있는 정원이 있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재욱이 차 문을 열며 말했다. 그들은 호화로운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문턱에서 멈춰서서 눈앞의 광경에 압도되었다. 대리석 바닥의 넓은 홀, 2층으로 이어지는 넓은 계단, 천장 아래의 크리스탈 샹들리에 모든 것이 반짝이고 빛났다. 수지는 이렇게 큰 집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다. 관자놀이에서 심장 박동이 메아리 쳤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다. 다리가 솜처럼 느껴졌다. 인상적이지, 그렇지? 재욱이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나도 처음엔 이 모든 것에 익숙하지 않았어. 막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땐 큰 집에서 사는 게 어색했거든. 문 중 하나에서 평범한 회색 원피스와 흰색 앞치마를 입은 중년 여성이 나왔다. 그녀는 친절한 둥근 얼굴과 롤빵 모양으로 묶은 밝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아, 안 여사님이시네. 재욱이 그녀를 소개했다. 여기서 집안일을 돌봐주셔. 요리하고 청소하고 모든 걸 도와주시지. 필요한 게 있으면 여사님께 말씀드리면 돼. 안녕하세요, 아가씨. 안 여사가 수진에게 미소 지었다.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안 여사님, 수진이 방 좀 보여주시겠어요? 재욱이 부탁했다. 물론이죠. 가정부가 소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배낭 드는 거 도와줄게요. 수지는 본능적으로 배낭을 더 꽉 껴안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에이, 무거울 텐데. 안 여사가 배낭을 가져가려는 듯 친근하게 끈을 잡아당겼다. 수지는 배낭을 더 꽉 쥐었지만 안 여사가 이미 더 세게 잡아당겼고 소녀가 완전히 잠그지 않았던 지퍼가 벌어졌다. 타일 바닥에 금속이 떨어지는 날카롭고 울리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수진, 재욱, 그리고 안 여사는 고개를 숙였다. 바닥을 보니 하얀 대리석 바닥에 칼이 놓여 있었다. 나무 손잡이에 15cm 길이의 날카로운 칼날을 가진 부엌칼이었다. 샹들리에 빛 아래서 번쩍였다. 집 어딘가에서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깼다. 수지는 번개처럼 몸을 숙여 칼을 집었다. 공포와 수치심, 절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칼자루를 꽉 쥐고 무기를 앞으로 겨눈 채 문 쪽으로 물러섰다. 어이, 잠깐만. 이재욱이 위협이 없음을 보이려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왜 그래? 괜찮아.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수진아, 칼 줘.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그게 왜 필요하니?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수진이 외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다. 한여는 되지 않을 거예요. 살해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몸은 활시위처럼 팽팽해졌고 칼을 든 손은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계속 무기를 앞으로 겨누고 있었다. 재욱과 안 여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가정부의 눈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재욱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안 여사님, 저희 둘만 있게 해주시겠어요? 그가 수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부탁했다. 하지만 회장님, 안 여사가 말을 시작했다. 괜찮을 겁니다. 가보세요. 그가 단호하게 반복했다. 안 여사는 불안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어깨 너머로 돌아보며 떠났다. 그녀 뒤로 문이 닫혔고 홀에는 재욱과 수진만 남았다. 재욱은 소녀가 볼 수 있도록 천천히 손을 더 높이 들었다. 봐, 나 아무것도 없어. 무기도 없어.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널 해칠 생각이 없어. 오히려 너에게 지분과 맛있는 저녁, 그리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선물하고 싶어. 그는 겁에 질린 동물에게 다가가듯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오지 마세요. 수진이 외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위협보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재욱은 그녀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보육원에서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내게 나쁜 짓을 할 생각이 없어. 여자애들을 하녀로 삼으려고 데려간다고 들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고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다.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고요. 여자애들이 끌려가는 걸 봤어요. 그 애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재욱이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어떤 여자애가요? 다른 애들도 그랬어요. 수진이 흐느꼈다. 죽고 싶지 않아요.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재욱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안에는 고통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수진아, 내 말 아주 잘 들어. 그는 덜 위협적으로 보이도록 그녀보다 낮게 쪼그려 앉았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널 해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내가 널 지켜줄게. 어떻게 알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다들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잖아요. 나도 보육원에서 자랐으니까. 재욱이 조용히 말했다. 14살 때까지. 거기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를 때의 그 두려움을 알아. 나도 그걸 겪었어. 수지는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른 채 그를 쳐다보았다. 약속할게. 재욱이 계속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게. 넌 여기서 하녀가 아니라 딸처럼 살게 될 거야. 내 방, 내 옷, 장난감이 생길 거야.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될 거고. 아무도, 듣고 있니? 아무도 널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수진아, 칼 줘. 제발. 이제 필요 없을 거야. 두려워할 게 없으니까. 수진은 내밀어진 손을 쳐다보았다. 눈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칼을 쥔 그녀의 소나귀는 느슨해졌다. 이 남자의 목소리, 그의 눈, 그가 말하는 방식 속 무언가가 진심처럼 느껴졌다. 약속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약속해. 내 딸을 걸고 약속할게. 재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지는 천천히 칼을 든 손을 내렸다. 재욱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 그녀의 힘 빠진 손가락에서 부드럽게 빼냈다. 그는 칼을 옆에 내려놓고 팔을 벌렸다. 이리 온. 그가 조용히 말했다. 수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고 또 한 걸음, 그리고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었다. 재욱이 그녀를 껴안자 그녀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울음을 터뜨렸다. 지난 몇 주간의 모든 긴장,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쉬. 재욱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넌 안전해. 약속할게. 그들은 어른 남자와 작은 소녀가 서로를 껴안은 채 홀바닥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이재욱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캐묻지 않고 새로운 삶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수진이 진정되자 재욱은 그녀를 위층으로 데려가 방을 보여주었다. 방은 넓었고 큰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책으로 가득 찬 책장까지 있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전부 내 거야. 재욱이 미소 지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꾸며도 돼. 추가하거나 없애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말해. 수진은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창문은 나무와 꽃이 자라는 정원을 향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제 씻고 정리해. 재욱이 말했다. 그러고 나서 아래층으로 내려와. 안 여사님이 저녁을 준비해 주실 테니 우리 얘기 좀 하자.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욱은 문을 닫고 나갔고 소녀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대리석 벽으로 된 자신의 욕실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샤워를 했다. 물은 먼지와 피로, 그리고 두려움의 일부를 씻어냈다. 그녀가 나왔을 때 침대 위에는 이미 깨끗한 옷, 청바지, 부드러운 스웨터, 새 양말이 놓여 있었다. 수진이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집밥 냄새였다. 식당에는 닭고기와 채소, 으깬 감자, 샐러드, 갓 구운 빵으로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재욱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앉아. 그가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다. 그들은 대부분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수지는 배가 고팠고 맛있게 먹었다. 음식은 맛있었고 진짜 집밥이었다. 수진아,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식사를 마쳤을 때 재욱이 말을 시작했다. 나한테 딸이 있었어.
이름은 유나였지. 우리 유나.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긴 검은 머리와 쾌활한 눈을 가진 8살가량의 소녀가 있었다. 아이가 많이 아팠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살릴 수 없었어.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 재욱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말없이 사진을 보았고 그 후 아내가 날 떠났어. 딸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했지. 나를 탓하고 자신을 탓했어. 결국 떠났지. 그는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나는 이 큰 집에 혼자 남았어. 안타깝네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보육원에 갔을 때 널 봤어. 재욱이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너는 창턱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지. 그리고 넌 내 유나를 떠올리게 했어. 같은 눈빛, 눈 속에 같은 슬픔. 나는 널 입양하고 싶었어. 그는 냅킨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내렸다. 나는 유나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야. 네가 유나를 대신하길 원하지도 않아. 너는 너야.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너에게 가족을 주고 너는 이 집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지. 그럼 그냥 제 아빠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욱이 미소 지었다. 우선 친구부터 시작하자. 서두르지 말고 그러다 보면 알게 되겠지. 네. 수진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그들의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다. 이재욱은 수진에게 잠들기 전 동화를 읽어주고 이불을 덮어주며 잘 자라고 인사했다. 그는 자신의 차로 그녀를 새 학교에 데려다주고 방과 후에 데리러 왔다. 그들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천천히 하루하루 수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미소가 잦아지고 두려움은 줄어들었다. 그녀는 평생 동안 가지지 못했던 것을 얻었다.